종합부동산세가 전면 개편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거주 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가 32억 원이 넘는 주택부터 증세되고 45억이 넘는 고가주택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먼저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손질했습니다. 기본공제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바뀌고 세부담 상한제, 여기에 세율까지 전 분야가 내년부터 개편됩니다.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기본 공제 금액을 거주 1세대 1주택자는 14억 원으로 올린 반면 비거주는 9억 원으로 낮춰 차등화하고 다주택자는 공제 금액을 4억 원 플러스 알파로 대폭 낮췄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고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자는 내후년부터는 80%가 적용됩니다. 종부세 세율을 주택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직전 연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보유세 세 부담 상한도 내년부터 200%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를 공시가격 14억 원, 시가 20억 원 수준으로 높여 12만 명 정도가 내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 원부터 30억 원 수준까지는 세액이 줄어들게 되고 30억 원부터 40억 원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하여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내년 종부세는 거주 1주택자 기준으로 시가 32억 2천만 원 주택부터 세율이 1.3%로 오르며 증세가 됩니다. 시가 45억 주택부터는 과세표준 세율이 1.5%, 71억이 넘으면 2.0%, 그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더 큰 폭으로 세율이 뛰며 세 부담이 급증합니다. 정부가 제공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시가 45억 원 주택의 종부세액은 거주일 때와 비교해 비거주일 경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가 내년에 7천억 원 더 거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 공제도 손질해 연령별 공제는 유지하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내후년까지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개편됩니다. 세액 공제 한도도 신설해 내년 800만 원, 내후년 600만 원으로 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그럼 이번 세제 개편으로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지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시가 30억 원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는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최대 2배 이상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값 급등 여파로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세. 이번 세제 개편안을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서울의 공시가격 20억, 시가 30억 원 상당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10년째 거주 중인 60대 A씨. A씨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현행 573만 4천 원에서 내후년 558만 4천 원으로 소폭 줄어듭니다. 1주택 실거주자 기본공제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가 50억 원 상당 초고가 아파트라면 보유세 부담은 1,354만 8천 원에서 2028년 1,879만 4천 원으로 38%가량 증가합니다. 거주하지 않고 세를 준 1주택자는 어떨까? 보유공제가 사라지면서 납부 대상인 모든 가격대에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10년을 보유했더라도 거주하지 않았다면 시가 20억 원 상당 아파트 보유세도 현행 370만 5천 원에서 2028년 495만 원으로 늘며 시가 50억 원 초고가 주택은 1,354만 8천 원이 내후년 2,871만 2천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가격대와 상관없이 보유세 부담이 1.5배에서 2배 넘게 급증합니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 그다음에 다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주용이 아닌 다주택 용도로 이거를 취득한다,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강남권 주요 아파트 보유세는 얼마나 오를까?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잡고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구평아파트는 보유세가 올해 1,809만 원에서 내년도 2,763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잠실 주공 82제곱미터 아파트 보유세는 현재 1,257만 원에서 내년 2,520만 원으로 2배가 껑충 뜁니다. 비거주와 다주택, 초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집주인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정부는 현 제도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다며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순차적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2029년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만 최대 10억까지만 깎아주기로 했는데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내년과 내후년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물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양도세 개편 내용은 이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택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장기 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이 바뀝니다. 순차적으로 실제 살아야만 세금을 깎아줍니다. 보유와 거주 모두의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1주택은 2029년에는 거주에만 연 8%씩 최대 80% 공제로 바뀝니다. 공제 한도도 새로 만듭니다. 내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2년만 살고 10년 보유한 1주택자의 20억 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현재 2억 3천만 원에서 보유공제가 없어지는 2029년 4억 원이 넘게 됩니다. 10년 거주 1주택자가 50억 양도 차익을 본 경우 지금은 공제액이 33억 원이 넘어 양도세가 3억 원을 조금 넘지만 공제 한도가 신설되는 2028년에는 9억대, 2029년에는 13억대를 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정가세고 이렇게 공정가세가 되면 투기나 투자 수요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기본공제도 장기거주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줍니다. 10년 이상 거주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10배 상향됩니다. 양도차익 10억 원인 1주택자가 이 혜택을 받으면 양도세가 1,280만 원에서 740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다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줍니다.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내년과 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됐다가 2029년 원래대로 복원됩니다.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에 오래 산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감면하고 지역 세컨드홈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도 확대됩니다. 직장이나 학교,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실거주 인정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사유라면 공사기간의 절반을 거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집값도 올리고 서민의 고통도 더 늘게 할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곧바로 내놓진 않았는데 필요할 경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렸다며 민간 임대주택 시장 위축 등의 공급만 줄고 집값은 더 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 올릴 때마다 전월세도 덩달아 뛰었다며 집주인들이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떠넘길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장기 보유 공제 혜택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바꾼 것엔 거주 입증은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이전 자유를 억압한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시장 이기는 정부 없고 국민 이기는 정부 없습니다.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아도 법으로 보장돼 혜택받던 지원책들을 없애버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세금을 깎아주거나 걷지 않던 각종 공제 241개 가운데 20개를 없애고 17개는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꿨다며 혼인세액 공제 등은 폐지하면서도 대체 지원책이 없고 취약전 아동교육비 세액 공제 등은 지원 범위가 쪼그라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지원을 늘린 건 정권이 생색내기할 복선을 만든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세금 감면 안 해주고 정부가 더 걷어서 나눠주면서 인심 쓰고 표를 사겠다는 제스처, 이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 개편은 3조 4천억 원을 더 걷는 사실상 증세라며 반도체 호황 역대 최대 초과세수에도 민생에 부담만 안긴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일부에선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아직은 정부의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등은 소득 감면 혜택이 강했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차원이 있다면서도 종부세 등에선 추가로 토론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9월 초 열리는 정기국회 시작 전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세제 등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역시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이 영남권을 달구던 극한더위가 이번 주부터는 서쪽을 덮치면서 이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뜨거운 동풍이 불어왔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수도권과 호남 등 서쪽 지역은 갈수록 더 더워집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사광선 아래 공원은 텅 비었습니다. 몇몇 시민이 운동 나왔지만 그늘에서 땀 식히기 바쁩니다. 수도권 공사 현장은 폭염에 작업을 멈췄습니다. 경남 양산과 부산 등 영남권을 달구던 폭염이 서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최고 기온 분포도입니다. 붉은색이 35도 이상 짙을수록 더 뜨겁습니다. 영남권의 붉은색이 유난했던 일요일. 그런데 하루 뒤 수도권과 호남의 붉은색이 눈에 띄게 강해지고 넓어졌습니다. 서울의 공식 최고 기온은 올해 최고인 36.7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남 광주 일부 지역에 내린 중대경보는 장성과 곡성으로 확대했습니다. 폭염이 서쪽으로 범위를 넓힌 이유는 태풍 돌핀의 영향입니다. 현재 일본 남동쪽 해상까지 접근해 있습니다. 태풍 돌핀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동풍을 일으킵니다. 동풍이 한반도로 들어오면 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거워집니다. 팬현상으로 만들어진 열풍이 서쪽을 덮치는 겁니다. 영남권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조금 내려가면서 열흘 만에 폭염 중대경보가 경보로 바뀌었지만 40도에 육박하는 숨막히는 더위는 여전합니다. 동서를 가리지 않는 폭염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4일 화요일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가운데 동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지형효과가 더해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도 낮 기온이 37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태풍 돌핀은 주말 이후 중국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로 접근할수록 기후위기로 뜨거워진 북태평양의 열기를 밀어올려 더 더워지게 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한낮을 달군 뜨거운 열기는 밤에도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은 13일째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네, 거기에 내일도 서울의 한낮 기온 38도까지 치솟으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채용 캐스터.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밤인데요. 지금은 더위가 어떻습니까? 네, 밤 10시를 향해 가는 지금 서울은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을 보이며 여전히 공기가 후텁지근합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인데요. 그럼 광화문 광장을 찾은 시민들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낮에도 더웠는데 밤에는 조금 시원할 줄 알고 친구들하고 놀러 나왔는데 지금 밤이 됐는데도 너무 더워가지고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오후 5시쯤에 나가도 한증막에 들어갔듯이 그런 온도로 느껴져서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습니다. 낮에 극심한 열기는 밤더위로 이어집니다. 전국 곳곳에 열대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내일 아침 서울이 27도 보이며 13일째 열대야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대전 25도, 대구도 26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영남 지방의 폭염 중대경보는 해제됐지만 이제는 서울 등 수도권이 비상입니다. 역대 처음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서울은 38도, 여주는 39도까지 크게 치솟겠고요. 대전 37도, 대구는 36도가 예상됩니다. 폭염 속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호남에 최고 60mm, 수도권과 충청, 영남 지방에는 최대 40mm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서울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강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해가 지더라도 무리한 야외 활동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YTN 원채영입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 전국 온열 질환자 수가 하루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모두 2,000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 누적 사망자가 16명에 달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연일 찌는 듯한 더위 속에 온열 질환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2일을 기준으로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전국에서 10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틀째 환자가 100명을 넘긴 겁니다. 하루 발생 환자가 100명을 넘긴 건 올 들어 4번째입니다. 사망자도 1명 더 늘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천에서 온열 질환 사망자가 나온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이로써 올해 집계된 전체 온열 질환자는 2,025명, 사망자도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시도별로도 충북을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에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청은 온열 질환자 발생 예측 단계가 한동안 최고 수준인 4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이나 현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더 많은 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야외 작업장, 논밭 등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과 운동을 자제하고 그늘이나 인근의 시원한 실내 공간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전국적인 폭염과 가뭄 장기화에 정부가 중대본 대응을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점검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안전관리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대본은 방송과 재난문자 등 가용한 매체를 활용해 폭염 상황과 국민 행동 요령을 반복적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더위 쉼터 등을 즉시 보완하고 건설 현장 등에서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농업인의 무리한 야외 활동 자제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수산시장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생선이 상할까 선풍기조차 마음대로 못 틀고 유지 비용은 배로 늘었는데 정작 손님은 줄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찜통더위 속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두 손 가득 얼음을 퍼서 생선 위에 뿌리고 한 마리 한 마리 바쁘게 손질합니다. 고무장갑에 장화, 앞치마까지 어느새 얼굴과 목엔 굵은 땀방울이 맺힙니다. 진짜 찜통이 찜통. 사우나라고 보시면 돼요, 사우나. 지붕은 뜨거운 햇볕만 가려줄 뿐입니다. 오후 3시쯤 취재진이 시장 밖에서 측정한 기온은 38도, 습도는 55% 정도입니다.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 측정해 보겠습니다. 기온은 바깥보다 조금 낮아졌지만 습도는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선풍기 바람이라도 쐬고 싶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일하다 보면 선풍기를 못 틀어요. 이 얼음이 녹을까 봐. 그래서 땀 범벅으로 일하다가 어지럽고 머리 아플 때가 가끔 있습니다. 화로가 있는 수조의 기온을 낮추기 위해 종일 냉각기를 켜야 하고 생선에 뿌려둔 얼음은 금세 녹아 자주 갈아줘야 해 비용 부담도 커졌습니다. 2배 많이 쓰는 거죠. 그때 한 2개 쓰면 지금 4-5개 쓰니까.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손님까지 줄어든 상황. 수산시장 상인들은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보완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여야는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여당은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우려 불식에 주력을 했고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을 찾아가 거듭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보완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보고회를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커질 거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인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법사위원장이 총출동해 더 좋아진 법이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헌법 소원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모렴치하다, 무식하다며 날을 세웠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형소법 개정은 전혀 무관하다, 국민의힘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헌법 조문이 있고 저희는 전혀 그런 생각은 꿈에도 꾸지를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석 달 만에 다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제의 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탄핵 요구가 거세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입니다.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본인이 받아야 할 재판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칠수록 자신을 얽맬 뿐이라며 이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더 큰 제약으로 덮으려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단 한 번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하십시오. 개혁신당도 국민 59.6%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 여야 간 여론전은 더 뜨거워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이 헌법 소원과 대안법안 마련 등을 예고한 상황이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도 보안수사권 파장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빛의 속도로 통과됐다며 부작용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식화했던 사의 표명 의사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정훈 기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 전 마지막 신임 검사 임관식을 마치고 이번 법 개정이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의로 설계된 제도라도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법무부 차원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는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거취와 관련한 생각도 여전했습니다. 정 장관은 건강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던 거라며 장관직을 더는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 입장이 변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사의 표명 의사는 계속 유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미 제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할 일도 의지도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주력했던 교정 분야 업무가 정상 추진 중이라며 종전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검사 신고식에는 참석했지만 형사소송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에 따른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실상의 수장 공백으로 인한 법무부, 검찰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공소기각 범위를 확대한 데 대해 대법원이 검사의 의도와 피고인에게 발생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실에 공소권 남용 법제화 관련 검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개정 형소법이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한 것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를 소개하며 차별적 기소, 선별적 기소, 늦은 기소, 정치적 고려 기소, 분리 기소만으로는 공소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 제기의 경위, 검사의 의도, 피고인에게 발생한 불이익과 기소 재량 일탈의 정도를 전체적으로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의 보안사건 폐지 법안을 거부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피해자 김진주 씨는 대통령이 X는 보실 것 같아 새로 개정을 만들었다면서 지난 1년 세미나와 토론회에 누구보다 많이 다닌 만큼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며 거부권을 행사해서 피해자의 편이 돼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진주 씨는 검찰의 보안사건 폐지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SNS에 김 의원이 법안 통과 이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한 사진을 올리자 지옥에나 가세요라며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방부가 빈총 경계 논란에 미 무인기 5인 소동까지 터진 육군 1군 단장을 직무 배제했습니다. 무인기 소동 1차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한미 실무자의 소통상 오류가 촉발한 사태라는 설명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한기성 중장, 현 육군 제1군단장을 직무 배제했습니다. 1군단 관련 사안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는데 지난달 불거진 이른바 최전방 빈총 경계 논란에 책임을 물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군 단장 재량으로 최전방 소초에서 중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경계 작전을 해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전방 실탄 삽탄 원칙이라는 합참의 경계 작전 지침에 반하는 짓이라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1군단은 또 지난달 30일 한미연합훈련차 비행하던 미군 무인기를 오인해 요격할 뻔한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합참 조사 결과 1군단 소속 실무자는 미군이 훈련 전날 문자 메시지로 보낸 비행 계획을 상급자에 보고하지도 관련 부대에 전파하지도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미군도 공군작전사령부 등에 연락해 비행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어느 한쪽만의 잘못으로 볼 순 없다는 게 합참의 설명입니다. 이번 소동을 계기로 한미 간 소통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기강 회의 논란을 자초한 1군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비육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1군단장을 맡았던 한기성 중장이 약 8개월여 만에 직무에서 배제된 배경입니다. 국방부는 당분간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를 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광산경찰서를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광주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당시 형사과장 등 입건자 4명의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전 강력팀장과 팀원 등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오늘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광산경찰서 전 강력팀장 박모경감을 구속 기소하고 팀원 1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에게 차량 보관 장소와 주거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장 씨의 아버지가 증거를 훼손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투표소 2곳의 투표자 수가 똑같이 증가하는 이른바 쌍둥이 패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의 조작이라며 어떤 조작도 가능했을 거라 지적했는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규명하겠지만 부정선거론엔 선을 그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4년 총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서울 지역 실시간 투표율입니다. 이 시각 서울 투표율입니다. 그런데 당시 선관위 내부 기록상 전국 투표소 159곳에서 시간대별로 투표자 수가 실제와 다르게 입력된 정황이 있다는 분석이 국민의힘에서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인 패턴이 쌍둥이 투표자 수입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일동 일부 투표소들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증가분을 보면 두 투표소를 한 세트로 모두 4쌍이 동일한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투표소에서는 몇 시간 동안 증가분이 반복된 패턴을 보이거나 매 시간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투표자 수 허위 입력이 가능하다는 건 어떤 조작도 가능하다는 뜻이라면서 득표자 수까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약 합수본이 서버 추가 압수수색, 관련자 구속에 나서지 않는다면 저는 직접 선관위의 범죄 혐의자들을 고발하고 6.3 지방선거에선 중앙선관위가 잘못 입력한 투표자 수를 정정하는 대신 다른 수치를 입력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충북 진천과 경기 김포 지역 사례로 중앙선관위는 특정 지역만 수정하면 외부에서 의혹 제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유를 당시에 고려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합수본 수사 단계인 만큼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특검이란 법 테두리 안에서 선관위 비리를 파헤치겠지만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라 일축하면서 국민의힘 주장에 각을 세웠습니다.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특위는 이런 내용을 다룰 3차 청문회를 오는 10일에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조사 범위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와 지난 대선, 총선으로 넓힐지를 두고 여야 신경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여야가 여론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 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온 권력 구조를 바꾸는 역사적인 제도 개혁입니다. 민주당이 마침내 국민들이 반대하는 악법을 단독으로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게 대통령다운 모습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해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회계망측한 논리로 혹세 무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판까지 끌어들여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의 재판 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보안수사권 조치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한 말 아닙니까? 제2요구권을 행사하십시오. 네, 오늘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기자들 앞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이 현장 최고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여야 모두 여론전의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론이 저희가 좀 담백하고 넓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또 어떤 보안 수사권에 대한 문제가 또 저희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입장대로 정치적 슬로건화가 된 것도 맞고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딱한 대안을 주지 않고 이 정치 중심에 이제 들어갔던 사안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인 근본적인 이런 고민이 사실 없었고 그게 이제 여론화가 되고 정치 쟁점이 되면서 또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담백하고 진솔하게 이제 국민께 설명해야 되고 이 법의 근본적 취지와 이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는 계기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저런 자리를 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애초의 목적은 수사와 기소권의 완벽한 분리인 것이고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특히나 일부의 정치 검찰로 보여지는 분들이 그런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인데 사실 대통령께서 요구하신 것처럼 야당을 비롯해서 토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비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안타깝긴 하지만요. 저는 야당도 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동안 뭐 했냐라는 비판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제 떠났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헌법 소원을 내겠다,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헌재로 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오늘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청와대 분위기나 주무장관인 정성호 법무장관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또 8월 17일로 예정된 민주당의 당권 선거를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그러면 다음 차원에서 어떤 것을 논해볼 수 있는 거냐. 헌재로 가서 이 위헌 사유가 있다라고 한번 본안 소송을 살펴보자 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 헌법이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의 하위 법을 통해서 헌법의 조항을 규제할 수 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검수완박이 시도됐었을 때 그때는 5대4 이게 소수 의견이 되면서 당시엔 합헌 판결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보안 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것은 다시 한번 따져볼 만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3회 대안으로서는 현재의 위헌 청구 소송을 할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예. 그러니까 화요일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거 이제 통과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제는 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그랬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대통령한테 제발 피해자 편이 돼달라, 그러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거부권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대통령도 부담스러운 게 여당에서 처리된 법률안에 대해서 그 자당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딱 한 위헌의 소지가 없이 거부권 한 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것이고요. 특히나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된 토의와 대안 마련 없이 이제 전당대회가 시작하자 그걸 마치 갈등의 소재로 딱 잡아놓고 이렇게 이제 와서 그러니까 그동안 얘기가 없었고 법안 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주 전에 7월 중순쯤에 이 보안수사권 명시적 조치에 관한 법률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의심을 저희가 거둘 수가 없다라고 보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 부산의 돌려차기 피해자 같은 부분의 그런 의견은 충분히 저희가 수렴 가능하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다가올 이런 보안책에서는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어쨌든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취지와 그분의 이런 상심, 여러 부분은 아주 마음 깊숙이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의 말씀을 저희는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민주당 차원에서도 추가로 보완해야 될 부분 충분히 보완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예. 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그러니까 대통령한테는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그러면서 한편 김용민 의원 게시물에도 이제 갔는데, 김용민 의원이 이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친다, 이런 게시글을 올리니 여기에서 지옥이나 가라라는 답글을 달았단 말이에요. 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이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정치 정략적으로, 그러니까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고려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굳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게 옳다라고 정치적으로 힘을 실어줄 동기는 전 없다고 봐요. 다만 이분이 하는 얘기는 명확한 거죠.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말 현실화됐었을 때 본인과 같이 경찰 수사 단계에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다가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강간 목적의 특수폭행 이런 것들을 밝혀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정말로 암장되고 밝혀지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진정성 어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뭐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 테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사용한다는 X를 가입해서 글을 올린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엔 모르겠어요. 김용민 의원이 표현하기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숙제를 마무리했다고 하는데, 곽상원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를 얘기한 것이지 특정 집단에게 모든 수사권을 주자고 얘기했다고는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숙제를 낸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숙제 낸 적이 없는데도 정치적으로 노무현 정신 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레거시를 활용하려는 듯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고 봐야겠죠. 예. 과연 이 대통령이 이제 내일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 있는 가운데, 지금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 이 긍정과 부정이 바뀌면서 부정이 더 높게 나타나는 건 지난주부터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차이가 훨씬 벌어졌습니다. 특히 부정평가가 50.5%를 차지했고요. 긍정이 45.9%. 상당히 좀 이제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떠한 특정한 요소 때문에 이 대통령 지지율이 그전과 부정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진단하고 이거를 무슨 계산처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은 있습니다만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정 운영의 지지율이나 뭐 당의 지지율 또한 뭐 저희가 일희일비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여러 사항들 중에 뭐 ETF 문제라든가 주가 지수의 이제 등락 이런 부분도 차지할 것이고 그런 뉴스들이 사실 도배가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 수사권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케이스들이 뭐 이런 지상파라든가 이런 뉴스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당내의 문제, 어쨌든 집권 여당의 문제는 또 대통령께 직격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한창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뭐 좀 치열하게 경쟁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분들께는 그게 안 좋은 영향으로 작용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그게 또 대통령에도 작용을 했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이번에 긍정과 부정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보통 대통령께서 순방을 다녀오고 여러 가지 성과를 가져오면 지지율은 보통 오르기 마련인데 그러한 안타깝게 그런 성과가 충분히 영향을 주지 못했고 또 여러 뉴스나 언론 보도에도 크게 보도가 되지 않은 점도 안타까워서 이런 점도 앞으로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7박 11일간의 이제 미국, 남미 순방이 있었는데 저희는 진짜 크게 보도했거든요. 많이 보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주식 폭락이 있었고, 진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보안 사건이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그대로 통과가 됐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귀국하자마자 부동산, 주식시장 등 현안 점검을 위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다. 이런 것들이 고려됐을까요? 오늘 사실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서 0.1%포인트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청와대에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은 함께 진행된 정당 지지율에서는요. 민주당 지지율이 3.8%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면서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는 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고 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올랐는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하락했다는 건 그만큼 그 국정 지지율의 하락폭이 실제로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호재라고 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언급하신 주식시장의 급등락, 이 변동성 누가 키웠느냐? 이재명 정부 들어서 레버리지 ETF 무리하게 도입한 책임론 대구도 되고 있고요. 오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집값 잡으려고 시도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5년간 부동산 세수 증가분이 9조 2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1년간 평균 2조 원 정도가 그 부동산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누가 부담합니까? 부동산 갖고 있는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외교 성과로 이렇게 많이 포장하고 있지만 그 시기에 있었던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가능한 것은 국민 선택에 달려 있다. 이렇게 국민 비상식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전반적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 리스크가 부각됐다라고 판단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제 개편안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최악의 개편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여당의 이 한강벨트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 민심 위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소리가 들리던데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각 뭐 지역구 의원마다 뭐 이해관계도 다르고 뭐 지지하는 분들의 성향과 이런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한강벨트 중심으로 이런 세제 개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1주택자 보호한다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한강벨트 중심으로는 30억에서 50억 가량 그 가격이 있는 아파트가 집중된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아마 여론을 또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이 세제 개편안은 이제 막 발표가 된 것이고 사실 이제 많은 토론의 과정과 또 그 안에서 있을 수 있는 뭐 빈 공간이나
뭐 이런 부분은 또 충분히 채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어떠한 법이 완벽할 수는 항상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뭔가 발표했을 때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하여튼 그런 일들은 그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또 특히 부동산 문제는 또 서울 지역 부동산 문제는 좀 더 예민하게 바라보는 지점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통령께서도 뭐 토론회를 몇 번 개최하기도 했고 예. 또 총리 주재로 대국민 토론회도 계속 개최하고 있는 만큼 이런 실수요자들이 피해가지 않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다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인가, 어떠한 해법을 낼 것인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또 해결해야 될 우리 정부의 책무이자 또 여당의 책무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새 개편안이 이제 오늘 오후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 반응은 이제 내일 아침부터 이제 쏟아지겠죠.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도 이제 나올 텐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 당권 경쟁이 이제 상당히 이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 이제 첫 경선지였죠. 충청권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그리고 부울경 지역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승씩을 이제 주고 받았는데 두 지역을 합쳐서 놓고 보니까 격차가 1%포인트도 나오지 않는 초박빙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용은 정청래 후보가 신승을 한 것 같지만 숫자로 보여진 게 그렇지 이 이면에 숨겨진 내용은 김민석 후보가 굉장히 선전한 걸로 봐야 합니다. 충청권과 부울경 지역은 애초에 김민석 후보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7%포인트 이내의 격차만 확보한다면 본인이 나머지 지역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역전승을 거두겠다. 네, 충청 지역은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고 부울경은 사실 김민석 후보로서는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자론이 팽배한 곳이에요.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 두 지역에서 김민석 후보가 조금 고전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예. 이렇게 1%포인트 이내의 그 차이라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역전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김민석 후보는 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그 민주당이 선호투표제라는 방식으로 결선 투표 없이 진행되잖아요. 예. 송영길 후보가 9.98%를 누적해서 얻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10%가 그러면 나중에 누구에게 귀속되겠느냐. 예. 대략 정치 전문가들은 7대3의 비율로 70%는 김민석 후보, 30%는 정청래 후보에게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누적 득표율에 각 후보가 7%와 3%를 더하면 대략 52대 48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일정 정도 어떤 초반 두 번에 걸친 경선에선 선전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선호투표제가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한번 그 발언 듣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 당심을 잡기 위한 신경전이 지금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후보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야 할 바로 그 집권당 자체의 명청대전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한 달만 더 계속되면 정부의 방향은 흔들리고 대통령은 흔들리고 이 나라의 명운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리야 없겠지만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된들 그게 대통령 레임당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진짜 이거 배신은요 한 번 하면 또 할 수 있습니다. 18년 동안 가출했다가 들어와서 지금 집문서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선호투표제가 돼서 송영길이 찍어도 아무 사표가 없습니다. 2번 김민석이 찍으면 표 다 패집니다. 송영길이 왜 나왔냐고. 내가 안 나왔으면 김용민 의원이나 고민정 의원이나 누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나와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김민석 후보를 협공하게 되면 너 어떻게 됐겠냐. 자, 김민석 후보, 정청래 후보 사이에 상당히 이제 공방이 치열한데 지금 송영길 후보의 이야기를 들으니 선호투표제 덕분에 사표는 발생하지 않는다. 2위를 김민석 찍으면 된다라고 노골적으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선호투표제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이제 방법의 차이인데요. 예. 사실 선호투표제를 하게 되면 네. 실제로 결선 투표 한 번이 이제 물리적으로는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선호투표제가 안 하게 되면 물론 그 시간 차는 좀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게 그 업계의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거든요. 네. 다만 이제 당원들이 투표 횟수가 한 번 더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편리함이 있어서 선호투표제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선호투표제가 2002년부터 계속 도입돼 왔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바로 네. 직전 국회의장 선거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이번 선거의 본질을 새 후보가
제대로 얘기하는 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이 아쉬운데 첫 번째, 이게 지금 정청래 후보가 디펜딩 챔피언을 사수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후보가 전직 대표였다는 걸 지금 다 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도전자 같이 보여지는 성향이 있거든요. 예.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정청래 대표가 디펜딩 챔피언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하려고 하냐? 이런 질문이 왜 두 번을 사실 하려고 없습니다. 하느냐? 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세 분의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내가 왜 연임을 해야 된다에 대한 적절한 이야기는 없고요. 또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성공시킬 것이다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과거 2년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본질적인 질문을 앞으로 이제 우리 당원들께 이 새 후보가 다 설명을 해야 되는 자리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전당대회 이제 앞으로 연설이나 이런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질문을 해줘야 저희도 이제 적절한 결과를 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은 또 반드시 새 후보께서 답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기회는 이제 앞으로 이제 TV 토론 한 2번 정도 이제 남았으니까요. 전 국민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이제 충청권 부울경 지났고요. 이제 2번의 주말이 남았습니다. 오는 주말에는 이제 인천 제주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하고 이제 강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복절이 껴있는 8월 15일 이때 이제 전북, 전남, 광주, 이때 호남이 이제 토요일 날에 있고 경기, 서울이 이제 일요일 날에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17일 날 당대표 선출이 있는데 오는 주말에는 한 인천, 제주, TK, 강원이 한 1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당원 중에서요. 아무래도 이제 호남하고 수도권이 관건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민주당의 전체 당원 비중 가운데 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33% 정도 될 겁니다. 수도권과 호남을 전체를 합치면 7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남에서 과연 어떤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하느냐가 서울, 경기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호남 민심만 놓고 보면 제가 민주당의 꽤 정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그 특정 후보가 앞서 나간다라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대략의 여론 지형은 김민석 후보가 좀 우세할 거다라고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호남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 전략적인 투표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정청래 후보가 됐었을 때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2025년에 정청래 후보는 본인이 친명 후보를 자부했고 당원들도 박찬대 후보보다는 덜 친명적인 색깔이지만 그래도 집권 1년 차에 이재명 대통령 도와서 열심히 당 운영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시각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구도라는 게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범친명계라고 공인받고 있는 상태에서 반명 후보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뭐 정청래 후보가 이렇게 반명 색채까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친명 후보라는 사람이 반명이라고 하니까 당원들이 봤을 때는 정청래 후보는 반명 성격이 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남에서도 상당히 김민석 후보가 앞서 나가는 득표를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예. 당대표 선거 이야기 봤고요. 이제 최고위원 선거도 한번 볼 텐데 이 친명계와 친청계의 개파 대결 양상으로 흐르면서 경쟁도 한층 격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우리가 진짜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란 정당, 국힘당은 팔팔 살아나고 민주당 지지율은 빠지고 있는데 이겼다고 우기면 이길 겁니까? 서미화 의원님 연설을 듣다가 너무 앞에다 대놓고 이름을 명기하면서 모욕을 주시기에 저도 모르게 아니요라고 말을 했어요. 자, 서미화 후보가 이 자신의 연설 도중에 최민희 후보가 야유를 하고 조롱했다면서 이제 해당 영상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이제 동료 후보의 연설을 대하는 태도가 부적절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게 전당대회를 하다 보면 다소 이제 경쟁자 간에 격화되는 경우도 있고
뭐 앞에 대놓고 저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최민희 의원님은 앞에 대놓고 이름 대놓고 얘기했다 하는데 최민희 의원님도 김민석 후보님이나 몇몇 이름 얘기하셨거든요. 다른 분들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전당대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묘미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가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환호를 하지만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는 일부의 약간의 야유를 하기도 합니다. 뭐 그만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철저하게 당원들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전당대회의 한 모습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거든요. 항상 있었던 일인데 근데 어쨌든 동료 후보이자 같이 경쟁하는 후보가 연설하는 데 있어서 그 마치 그 당원들이나 관객처럼 행동하는 모습은 봤을 땐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이제 경청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내가 듣고 싶지 않는 말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말도 있지만 그냥 모두가 그냥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후보잖아요. 같은 후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최민희 의원께서 좀 과하게 반응하신 거 아니냐라는 것이 다수의 평가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더 비판을 받는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최민희 의원께서 바로 직전인가 SNS에 이런 당원들이 하는 뭐 야유나 이런 일부분에 대해서 일배 문화라고 지적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건 당원에 대해서 일배 문화라고 하신 게 있는데 뭐 그거는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칩니다만 그 행위를 후보자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과 뭐 민주당 혹은 최민희 의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의견도 일부 있는 건 맞습니다만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서미아 의원에 대한 뭐 그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대표 선거에서는 모든 후보가 상대 후보의 말을 잘 경청하고 뭐 그런 비판받지 않는 자세로 임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 현재까지의 순위를 보면은 최민희 후보가 이제 누적 득표에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위 박선원, 3위 한민수, 4위 서미화, 5위 김용 이렇게 되는데 이제 친명 친청이 어떻게 3대 2를 구성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주의 깊게 볼 만합니다. 그렇죠. 지금 6위 후보가 친청계 후보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2대 3으로 친명계 후보가 3명이고 친청계 후보가 2명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친청계 후보 3명 모두가 최고위원 선거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6위가 지금 이성윤 후보인데 있습니다. 김용 후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니까 친청계 3명의 후보가 얻은 득표가 48.4%고요. 친명계 5명의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51.6%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득표율이 아주 전략적으로 배분될 경우에 이성윤 후보가 5위를 기록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성윤 후보가 전북 출신이고요. 전북이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 중 152만 명 중에 19만 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 기반이 있다 보니까 원외에 있는 김용 후보보다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또 반면에 김용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인한 본인의 측근이잖아요.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니까 수도권 서울에서 상당히 높은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친명과 친청의 기세 싸움이 5위에 누가 들어가느냐 결정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친청계 후보가 3명이 그 최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당대표가 김민석 후보가 되는 한 그 안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10명으로 구성되는데 지명직 최고위원을 2명을 둘 수 있어요. 당대표가. 그중에 그럼 10명 중에 3명이 친청계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어떤 정치적 으로 똘똘 뭉친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전체 의사결정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느냐라는 점은 뭐 실제 투표 결과가 나와도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경쟁도 아니고 지금 5위 싸움이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민주당의 최고위원 선거 지금 상황까지 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세훈 전 청와대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데프리카로 불리면서 그동안 가장 더웠던 이곳이죠. 이 대구의 낮 기온이 84년 만에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한 양산은 기온이 40도 아래로 내려갔지만 경남에서는 5개 지역이 동시에 40도를 웃돌았습니다. 이정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양산의 가장 뜨거운 지역에 자리를 내준 데프리카 대구. 기온이 계속 오르더니 올해 최고 기온 39.6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942년에 40도, 39.7도에 이은 역대 공동 3위로 84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올여름 경남 양산은 그야말로 가마솥이었습니다. 닷새 연속 기온이 40도를 넘었고 지난 휴일엔 무려 42도를 돌파했습니다. 기상 관측사상 유례없는 고온이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양산이 39.4도로 주춤하자 이번엔 다른 지역이 앞다퉈 40도를 넘어섰습니다. 밀양은 41도를 기록했고 의령과 함양, 합천, 거창까지 무려 5곳의 기온이 동시에 40도를 웃돌았습니다. 이제 그 한계를 넘었다는 얘기죠.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영향도 있을 것이고 태풍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동풍 기류가 더 뜨거워지는 그런 영향도 있고. 과거엔 수십 년에 한 번 나오기도 힘들었던 40도 안팎의 극한 폭염. 기후변화로 폭염 강도와 지속기간이 길어지면서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은 여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36.7도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과 경기 남부 일부에 폭염특보 최고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바람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에 폭염이 덮쳐 서울 구로구 온수동과 경기도 하남 덕흥동 낮 기온이 39도까지 치솟았고 서울 공식 기온은 올 들어서 가장 높은 36.7도까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까지 오르고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극한 더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영남 지역 폭염이 수도권으로 번지면서 수도권에서도 이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길거리를 배회하던 40대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숨졌고 김포에서는 밭일을 하던 80대 남성이 사망을 했는데 온열 질환으로 추정됩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인천 계산동 주택가 골목으로 구급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새벽 6시 20분쯤 40대 남성이 상의를 벗은 채 거리를 배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좀 일찍 일어나서 문 열고 나왔더니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경찰분들하고 다 오셨어요. 고열을 호소한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도 체온이 섭씨 40도를 넘었고 상태가 악화해 끝내 숨졌습니다. 열사병으로 추정되는데 인천에서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일부터 폭염 경보가 내려진 김포에서는 80대 남성이 비닐하우스에서 쓰러졌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남성의 체온은 섭씨 40도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낮 시간에 이곳 농장에서 밭일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속출한 수도권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동남 서남권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는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한 지역에서 하루 이상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당분간 극한 폭염이 계속될 전망인 만큼 폭염 중대경보 발표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폭염이 길어지면서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의 녹조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유해 남조류 증식도 활발해져 녹조 확산이 우려됩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호수가 마치 물감을 풀어놓은 듯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물결에 따라 초록띠가 일렁이고 호숫가엔 초록색 부유물들이 곳곳에 보이기도 합니다. 녹조가 발생한 곳입니다. 이렇게 물을 떠보면 이 초록 알갱이들이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어진 폭염 탓에 유해 남조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청호 곳곳에서 녹조가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회남 수역엔 조류경보 경계가 발령됐는데 밀리리터당 조류 세포수가 2만 개를 넘어서면서 경계 기준치의 2배를 웃돌기도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물에서 나는 악취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장마 지구서 최고 많이 낀 때지 지금. 최고 꼈대 지금. 지금 보다시피 그냥 썩었잖아요 여기가. 썩은 냄새, 화장실 냄새 나는 그거지 뭐. 녹조가 심해지자 금강역 환경청은 조류경보 발령 지역을 중심으로 조류 제거 장비를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자체도 고도 정수처리 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독소 제거와 함께 오염원 배출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이 대청호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수처리 시설 및 야적 퇴비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고 있고 고도 정수 처리를 강화하고 신충 취수를 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비 소식도 없는 데다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녹조 현상은 당분간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비거주 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가 32억 원이 넘는 주택부터 증세되고 45억이 넘는 고가주택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손질했습니다. 기본공제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바뀌고 세부담 상한제, 여기에 세율까지 전 분야가 내년부터 개편됩니다.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기본 공제 금액을 거주 1세대 1주택자는 14억 원으로 올린 반면 비거주는 9억 원으로 낮춰 차등화하고 다주택자는 공제 금액을 4억 원 플러스 알파로 대폭 낮췄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고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자는 내후년부터는 80%가 적용됩니다. 종부세 세율을 주택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직전 연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보유세 세 부담 상한도 내년부터 200%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를 공시가격 14억 원, 시가 20억 원 수준으로 높여 12만 명 정도가 내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 원부터 30억 원 수준까지는 세액이 줄어들게 되고 30억 원부터 40억 원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하여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내년 종부세는 거주 1주택자 기준으로 시가 32억 2천만 원 주택부터 세율이 1.3%로 오르며 증세가 됩니다. 시가 45억 주택부터는 과세표준 세율이 1.5%, 71억이 넘으면 2.0%, 그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더 큰 폭으로 세율이 뛰며 세 부담이 급증합니다. 정부가 제공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시가 45억 원 주택의 종부세액은 거주일 때와 비교해 비거주일 경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가 내년에 7천억 원 더 거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 공제도 손질해 연령별 공제는 유지하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내후년까지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개편됩니다. 세액 공제 한도도 신설해 내년 800만 원, 내후년 600만 원으로 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제 개편으로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시가 30억 원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는 1주택자는 세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최대 2배 이상 세금이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차유정 기자입니다. 집값 급등 여파로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세. 이번 세제 개편안을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서울의 공시가격 20억, 시가 30억 원 상당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10년째 거주 중인 60대 A씨. A씨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현행 573만 4천 원에서 내후년 558만 4천 원으로 소폭 줄어듭니다. 1주택 실거주자 기본공제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가 50억 원 상당 초고가 아파트라면 보유세 부담은 1,354만 8천 원에서 2028년 1,879만 4천 원으로 38%가량 증가합니다. 거주하지 않고 세를 준 1주택자는 어떨까? 보유공제가 사라지면서 납부 대상인 모든 가격대에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10년을 보유했더라도 거주하지 않았다면 시가 20억 원 상당 아파트 보유세도 현행 370만 5천 원에서 2028년 495만 원으로 늘며 시가 50억 원 초고가 주택은 1,354만 8천 원이 내후년 2,871만 2천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가격대와 상관없이 보유세 부담이 1.5배에서 2배 넘게 급증합니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 그다음에 다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주용이 아닌 다주택 용도로 이거를 취득한다,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강남권 주요 아파트 보유세는 얼마나 오를까?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잡고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9평 아파트는 보유세가 올해 1,809만 원에서 내년도 2,763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잠실 주공 82제곱미터 아파트 보유세는 현재 1,257만 원에서 내년 2,520만 원으로 2배가 껑충 뜁니다. 비거주와 다주택, 초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집주인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정부는 주택 양도세와 종부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기간을 최장 3년만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 중인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 구도로 주거를 옮긴 경우 이로 인한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직장 변경이나 전근,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 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고등학교나 대학교 취학, 또 취학이나 전근에 따른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초고가 1주택 등의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양도세 부담은 시간을 두고 강화하는 것은 집을 팔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고가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전세난은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보유세에 이어 양도소득세까지 한꺼번에 높이면 매물 잠김 현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수. 정부는 당분간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기간을 정해두고 그 사이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두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춘 뒤 다시 단계적으로 높이고 65살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옮겨가면 한동안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방안들입니다. 이에 근로소득이 부족한 고령 1주택자나 비거주자들이 향후 세금 부담이 상당해질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권 등 고가주택을 미리 판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제 혜택을 보려면 이제 내년이 좀 극대화되는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기 양도 차익이 큰 분들 위주로 일부 주요 지역에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또 지난 5월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이후로 줄었던 다주택자들의 매물도 다시 한번 시장에 풀릴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 묶인 상황에 매물을 받아낼 만한 매수자가 충분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총량 관리 강화에 따른 지금 현 기조가 언제 완화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나오는 매물에 비해서 당분간은 매수 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 둔화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거주 위주 정책에 수도권 전세 품귀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의 세액 공제 혜택이 보유가 아닌 거주기간 위주로 개편되며 절세 혜택을 노린 집주인들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직접 들어가 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외부에 살잖아요. 비거주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물건이 공급이 또 없어지는 거죠. 전세가 가격이 오르겠죠. 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여건에 집주인들이 전셋집을 월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세금을 전가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18%나 급등해 6,600선까지 갔던 코스피가 오늘은 5% 급락하며 6,200선으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를 이끌었던 외국인과 기관이 4조 8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를 하면서 코스피가 급락했습니다. 보도에 류환홍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3.6% 내린 6,358로 출발해 5.1% 내린 6,257로 마감했습니다. 급등 하루 뒤 또 급락하는 널뛰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는 9% 내려 23만 원대, SK하이닉스도 9% 내려 156만 원대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수로 코스피가 18%나 폭등했는데 이번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도로 코스피가 급락했습니다.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4조 8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고 개인은 홀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1.36% 내린 710으로 출발했지만 2.4% 오른 737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엔 상승폭이 5% 이상 커져 올해 16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를, 외국인이 홀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지난주 SK하이닉스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코스피가 급등한 영향에 단기적인 차익 매물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코스닥이 상승하면서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면서 온기가 확산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과 미국 7월 고용지표 발표, 그리고 AMD, 샌디스크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 발표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29.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취소하고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일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엔화 강세와 달러화 약세가 나타나면서 원화 환율 역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부동산 증시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과 부동산 세제 개편이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에 걸친 미국과 남미, 독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공항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강훈식 비서실장 등이 마중 나와 환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해 부동산 증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회의는 오후 3시부터 장시간 이어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회의에선 우선 비거주 주택과 고가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대통령 순방 중 한 총리가 주관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하고 추가 대책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급등락을 반복해 롤러코스피라는 별명까지 얻은 증시 변동성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을 걸로 보입니다.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금융당국의 보완책을 평가하고 추가 대책 여부도 테이블에 올랐을 걸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신속하게 또 필요한 대응 조치는 좀 과감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기간이 길었던 만큼 국내 주요 현안 모두를 살펴보는 자리라고 설명했는데 이에 따라 폭염 가뭄 대책, 중동 전쟁 관련 대응 상황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오갔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 회의는 순방 기간 국내에서 벌어졌던 현안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국정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도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에도 국무회의와 부처별 업무보고 등 내치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군 방첩사령부의 해체에 따라 기존 방첩사 임무를 대신할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이 오늘 공식 창설됐습니다. 이로써 국군 방첩사령부의 해체가 완료됐는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얼룩졌던 역사를 끝내고 국민의 신뢰를 향해 나아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신설된 국방방첩본부의 부대기를 현무삼 본부장에게 수여합니다. 대북 정보활동 등의 임무를 맡게 될 국방방첩본부는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 창설된 3개 조직 가운데 하나로 경기도 과천에 있는 기존 방첩사 건물에 본부를 뒀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부대 훈시를 통해 권력의 도구로 얼룩졌던 역사를 끝내고 국민의 신뢰를 향해 나아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권위대 시대에 낡은 유산을 떨쳐내고 새로운 DNA를 가진 국가안보의 수호자로서 거듭나는 일은 온전히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 하나의 조직인 국방보안지원단은 과천을 나와 용산 국방부에 자리를 잡았는데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감사와 군 기밀 보호 등의 임무를 맡게 됩니다. 보안을 튼튼히 하는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거듭나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 밖에 국방부 조사본부로 업무가 이관된 안보수사단은 간첩과 군사기밀 유출, 이적 행위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사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3개 조직의 창설이 마무리되면서 공식적으로 방첩사령부의 해체가 완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방첩사 정원의 절반가량은 국방방첩본부로 200여 명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160여 명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각각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첩사 소속 간부 460여 명은 원래 소속이던 각 군으로 복귀한 데 이어 논란이 됐던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수집 등도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첫 주차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김민석 후보가 초박빙 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충청과 부울경 순회 경선에서 근소 우위를 점한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를 더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김 후보 캠페인 문구를 지역 현수막에 내건 걸 문제 삼아 당 선관위의 조치를 촉구하는 동시에 조직적 오더표는 먹히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원 민심과 의원 민심을 구분해 우위를 이어가는 전략을 택한 셈인데 강원을 찾은 자리에서도 김 후보를 향한 독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또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의심받는 사람은 의심 안 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것이 좋지 않나? 김민석 후보는 당 강세 지역인 전북에서 새만금 9조 원 투자 등 지역 발전 동력을 끌어낸 장본인이 본인이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란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한 건데 중간중간 정청래 후보를 향한 견제구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명청대전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 갈등이 4년 동안 계속되면 정부의 방향은 흔들리고 대통령은 흔들리고 보다 선명한 공세는 친명계 최고위원들의 목, 대통령을 팔아 거짓말을 했다, 당대표 자격이 없다 등 정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전남 광주를 찾은 송영길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도입된 선호투표제의 의미를 상기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본인을 찍어도 사표는 없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적극적인 당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에는 선호투표제가 돼서 송영길이 찍어도 아무 사표가 없습니다. 2번 김민석이 찍으면 표 다 폐지입니다. 전당대회 순회 경선 시작과 함께 당권자들의 메시지 방향과 수위가 시시각각 변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이 막판까지 초박빙 접전이 이어질 거란 예상 속 우위를 점하려는 수싸움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는 이른바 팀 정청래와 팀 김민석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인 토론회에서도 계파 사이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본선에 오른 최고위원 후보 8명이 처음 맞붙은 토론회. 저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적임자임을 내세웠지만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친명계 후보들은 정청래 후보의 자기 정치와 당정 엇박자 논란을 고리로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반명이라고 하는 게 있죠.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사사건건 엇박자나 내고 뒤따르지 않고. 친청계는 근거 없는 프레임이라고 맞서며 정청래 후보를 엄호하는 동시에 김민석 후보를 겨냥해 역공에 나섰습니다. 우리 당이 못했던 대법관 증언, 재판 소원제, 법 왜곡죄를 해냈습니다.
당대표가 본인의 로망이라는 표현은 과연 적합했는가? 지난 6.3 지방선거 격전지 패배 책임을 둘러싼 공방도 격화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성남 뺏겼고 안산 뺏겼고 그러고 연임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전북에서는 민주당이 14개 지방자치장 그리고 도지사가 전부 승리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권역별 순회 경선 누적 득표 1위인 친청계 최민희 후보가 당내 일배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곧바로 친명계 반격이 뒤따랐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이 세력, 심판하는 지도부를 뽑을 것이냐, 이 세력을 이용하는 지도부를 뽑을 것이냐에 제가 유세하는 동안에 최민희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박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것이 바로 일배 문화 아닙니까? 개파 간 충돌 속에서도 일부 후보들은 험지와 사회적 약자 대표성을 앞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선출직으로 경북의 험지를 뚫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청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남이 아닌 직접 당사자로서 지도부에서 앞장서 대변하겠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 8명 가운데 5명을 뽑기 위한 토론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렸으나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를 향한 비방전만 부각됐다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만나 당의 개혁과 보수 대통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은 오늘 저녁 서울시장 공관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정권 창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이 쇄신 동력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대통합을 통한 대안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친윤계 의원들과도 만남을 가지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폭을 넓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 일부가 최근 윤리위에서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제재를 강화하기로 한 방침을 두고 자신들을 향한 명백한 겁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과 황경성 윤리위원은 오늘 성명서에서 최근 자신들이 윤리위 의결 등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건 비밀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윤민호 윤리위원장에게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위원장이 최근까지 징계 대상자 명단과 결정문 등을 외부인과 사전에 공유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면서 사실이면 비밀 유지 의무 위반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화재 위험 경보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울산의 한 페인트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근 주민 1명이 숨지는 등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페인트 창고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거센 불길은 주차된 차량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주변 건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물을 쏘아댑니다. 고성능 화학차까지 동원됐지만 화마의 기세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었고, 그래서 문 열고 일단 맨 처음에 옥상을 갔는데 옥상 위에 이제 연기로 다 덮여 있어서 바로 일단은 집에 뭐 간단한 것만 챙기고 바로 나온 상황이었어. 불이 시작된 것은 오전 8시 20분쯤. 이 불로 화재 현장 인근 원룸에 살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또 페인트 창고 업주인 60대 한 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3명도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페인트 창고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인근 원룸 건물과 카센터 등 4곳으로 옮겨붙어 피해를 키웠습니다. 불은 발생 40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지만 완진까지는 4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창고에 쌓인 페인트 등 일화성 물질이 타오른 데다 폭염 탓에 불이 빨리 번지면서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내에서 지게차 작업 중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일화성 물질 폭발 등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 지게차 작업 중으로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나 자재 보관 창고긴 한데 다 페인트 자재로 확인되어 있고 인화성 물질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화재 여파로 유독가스가 번지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되자 지자체는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안내하는 안전문자까지 발송했습니다. 전국에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화재 위험 경보도
경계 단계로 상향된 만큼 인화성 물질 취급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대전의 한 교회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교인 10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가동한 가스식 냉난방기에서 일산화탄소가 배출됐는데 방수공사로 굴뚝이 막히며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한 걸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오승훈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보호복을 입고 교회 예배당 안을 살핍니다. 이어 가스 측정 장비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합니다. 지난 2일 대전 서구의 한 교회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인 10명이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는 증상이 심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교인 50여 명이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대원이 예배당 내부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300ppm 이상 검출됐고 이는 허용 기준인 50ppm을 6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경찰과 소방, 가스안전공사는 일산화탄소 중독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가스 누출 당시 교회 옥상에서는 방수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 관계자는 방수공사 업체에서 작업 편의를 위해 옥상에 있는 굴뚝을 방수포로 덮어놔 냉난방기에서 나온 가스가 내부로 역류해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는 연소 반응이 일어나는 가스식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환기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가스 중독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에어컨 시스템이 아니고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조실에 연료를 사용해서 컴프레서를 압축하는 경우에는 연료의 연소 시에 불안전 연소되면 일산화탄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경찰은 방수업체와 교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달리던 차가 변압기를 들이받아 일대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무더위 속에 상점들은 영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승훈 기자입니다.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찌그러졌고 떨어져 나간 변압기는 안이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오후 2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서 달리던 차량이 변압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엄청나게 소리가 엄청나게 컸어요. 쿵 소리를 듣자마자 고개 돌리는 순간 그냥 차가 날아왔으니까요. 이 사고로 주변 상가와 아파트 등 일대 3,600세대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인근 사거리의 신호등도 멈춰 경찰이 수신호로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아파트의 전기 공급은 3분 만에 재개됐는데 일대 상가는 2시간 만인 오후 4시 50분쯤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그 사이 상인들은 영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폭염 속에 냉장고가 멈추면서 음식을 폐기 처분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일단은 제과점에서는 케이크 제일 문제니까 조금 보시면 생크림이 다 무너져서 지금 폐기하고 다시 생산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빵이 발효가 오버될까 봐. 수도권 곳곳에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전 10시 40분쯤 인천 서해구 청라중학교 앞 교차로에서는 시내버스가 다른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운전자 2명과 버스 승객 10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오후 4시쯤에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을 달리던 오토바이가 택시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남성이 숨졌고 70대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SNS 오픈 채팅방에서 아파트 집값 담합을 주도한 입주민 지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송파구 아파트 입주민 대화방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못하게 유도하고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 주장하며 인근 부동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6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의원은 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절인 2021년 10월부터 약 6개월 동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으로부터 쪼개기 후원으로 모두 2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국내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아온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영화 오디세이를 들고 내한한 놀란 감독은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영화적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 할리우드 톱스타 맷 데이먼, 샤를리즈 테론이 취재진 앞에 포즈를 취합니다. 특히 인터스텔라와 오펜하이머 등으로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아온 놀란 감독의 첫 한국 방문이라 취재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We actually did get a little bit of time off, so I was able to walk around the city along the river, which was very, very beautiful. It's very hot here. The pleasure of trying the salt bread, which is extraordinary and absolutely wonderful.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의 대장정을 그린 오디세이.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전편을 아이맥스 필름 카메라로 촬영했는데 관객이 오디세우스의 대장정을 극장에서 온전히 체험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I think with a story like the Odyssey, we're really trying in the way we've made the film to bring the audience on Odysseus' journey. So we want the audience to feel that they're on the deck of the ship with him. A theatrical experience where you're sharing that with other people and you're seeing it on a larger-than-life screen. 주인공 오디세우스를 연기한 맷 데이먼은 놀란 감독과라면 12편을 동시에 찍는 것처럼 힘들어도 기꺼이 함께하겠다며 굳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This was like shooting 7 movies in the sense that each location was incredibly challenging and yeah, as many as he's got. I'm ready. 오디세우스를 유혹하는 여신 칼립소 역의 샤를리즈 테론은 관객들이 저마다의 시선으로 영화를 즐겨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t's been interesting as we've been traveling to hear people have their own opinion about who they think Calypso is. And to some, she's more villainous, and to some, she's more of a tragic hero. 오디세이는 오는 5일 개봉해 지난주 개봉 뒤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스파이더맨 4와 여름 극장가 왕좌 자리를 놓고 맞붙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야구와 축구 등 야외에서 펼쳐지는 프로 스포츠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 시간을 조정하고 워터 페스티벌을 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안타와 홈런, 득점이 나올 때마다 야구장은 워터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섭씨 30도를 훌쩍 넘기는 폭염에 팬들은 물놀이 하듯 야구를 즐깁니다. 관중석에서 인기 가수의 특별 공연이 펼쳐지는 점도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하는 요소입니다. 야구장에 와서 덥긴 한데 물레포도 맞고 좋아하는 선수가 안타 홈런 있으니까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열리는 야구장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창원에서는 지난 휴일 이틀 연속 경기가 열리지 못했고 부산에서는 예정 시간보다 30분 늦게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유독 올해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는 탓에 지난해는 한 경기도 없었던 폭염 취소 경기가 올해는 벌써 3경기나 나왔습니다. 지난 2024년을 넘어 역대 가장 많은 폭염 취소 경기가 나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KBO는 날씨에 따라 휴식 시간을 최대 10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수단에 충분한 냉방기기와 음료수를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기상 상황 예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경기 진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노심초사하는 건 K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시간을 저녁 7시 이후로 편성하고 전후반 한 차례씩 쿨링 브레이크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야구처럼 경기가 취소된 적은 없지만 무더위 정도에 따라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폭염을 추가를 해서 너무 경기가 더워서 경기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연기가 필요할 때는 개최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도록 대회 요강에 넣어놨거든요. 각 프로스포츠 종목단체와 구단은 관중들의 안전을 위해 온열질환 대비 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응급 환자에 대비하는 등 관람객 보호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김대한이 LG와 라이벌전에서 사흘 내내 결정적인 활약으로 팀의 위닝 시리즈를 이끌었습니다. 만년 유망주 옷을 벗고 팀의 간판 타자로 변신할 수 있을지 어느 해보다 기대가 큽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LG와의 3연전 첫 대결. 김대한은 프로 데뷔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홈런 2방을 터뜨렸습니다. 토요일엔 8회 2루타로 선취 타점을 올리며 힘을 패배에서 구해냈습니다. 1번 타자로 전진 배치된 일요일에도 2안타에 2타점과 2득점. 두산은 주말 3연전에서 2승 1무로 3위 LG의 2경기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LG전 위닝 시리즈는 지난해 5월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때마침 1군에 올라와 재능을 폭발시킨 김대한의 역할이 컸습니다. 전반기는 또 2군에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기다렸는데 기다린 만큼 또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 같고 너무 들뜨지 않고 하나하나 이제 차분하게 해내다 보면은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2019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두산이 1차 지명으로 뽑은 김대한은 휘문고 1학년 때부터 전국구 유망주였습니다. 저 1학년 때 우승했는데 그때 우진이 형, 민규 형, 그다음에 정우 형 제가 타격왕 받았습니다. 될듯 말듯 매년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면서 잊힌 이름이 될 뻔했지만 본인의 노력과 119 타격 코치의 도움으로 다시 기회를 잡았습니다. 또 메타석 이진영 코치님이 존 설정이랑 마인드셋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팬들의 오랜 희망대로 김대한이 깜짝 활약에 그치지 않고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두산의 가을 야구 전망도 맑음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NBA 서머리그를 마치고 농구 대표팀에 합류한 이현중이 아시안게임 우승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이현중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열린 농구 대표팀 미디어데이에서 아시안게임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라면서 자신이 몇 득점을 하든 상관없이 우승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중이 합류한 남자 농구 대표팀은 오는 15일과 16일 도쿄에서 일본을 상대로 2차례 평가전을 치른 뒤 다음 달 월드컵 예선 2라운드에 돌입하는데요. 이현중 선수의 소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대표팀에서 제가 성장한 거 또 보여줄 그 기회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설렙니다. 당연히 우승이고요. 팀적으로 저는 뭐 제가 몇 득점을 하든 상관없고 우승하는 게 목표고 또 모든 선수들 부상 없이 잘 갔으면 좋겠고 또 그냥 다 이기고 싶습니다. 네, 다른 목표는 없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극한 더위, 이제는 수도권이 비상입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6.7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더웠고요. 구로구 온수동은 39도, 강남구 일원동은 38.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 경기 남부 일부에는 내일 오전 11시를 발효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들 지역은 내일부터 최고 기온이 39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낮에 야외 활동과 야외 작업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폭염 속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곳에선 기습 소나기도 내리겠는데요.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에서는 최고 6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휴가철 계곡 인근에서 야영하시는 분들은 소나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에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 27도, 포항 26도로 곳곳에서 열대야가 지속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38도, 포항 33도까지 오르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이 낮에는 커튼과 블라인드로 직사광선을 막아 기온을 낮추고 차가운 물수건으로 체온을 끌어내리면 도움이 됩니다. 또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틀면 체감 온도를 3, 4도가량 낮출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